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남겨줬던 커뮤니티 Q&A 컨텐츠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걸 궁금해 하셔서 조금 두 개로 나눠서 개인적인 좀 질문들, 그리고 또 연애 뭐 이런 거 관련된 또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걸로 살짝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늘 파트는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나한테 궁금해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촬영이 앞서서 이게 지금 내가 두 번째 촬영하는 거라는 것을 텐션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찍었는데 메모리가 날라갔어요. 아니 근데 신기한 걸 많이 물어보셨어. 평소에 맨날 다이어트 관련된 질문만 받다가 이번에 좀 특이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몹시 기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셨어. 소비 습관, 생활 루틴, 뭐 영양제 뭐 먹어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해요, 자산 관리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뭐 자존감 번아웃 어떻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은 내가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TMI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대부분이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고 하는데 해외여행 꿀팁, 그 다음에 혼자 여행 다니는 거를 좋아했던 이유. 여행의 꿀팁은 첫 번째는 난 여행을 진짜 많이 가는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푸딩 입양하고 기르면서는 솔직히 많이 안 다녔는데 지금은 또 이제 푸딩이가 많이 안정돼가지고 시터분이 오셔서 봐줄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이제 같이 요즘에 좀 많이 도와주셔서 가끔 이제 일주일씩 자리를 비울 때가 있기는 있는데 한 푸딩이 한두 살, 3살 때까지는 3년간 코로나도 겹치는 바람에 내가 3년간 해외여행을 안 갔단 말이지. 근데 그 전까지는 1년에 한 5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대여섯 번 정도. 일하고 개인적인 여행 섞어서 보통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해외여행 갈 때 티켓팅을 조금 미리 한다. 물론 이제 시기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조금 일찍 하면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진짜 이럴 때는 1년 전에, 왜냐면 마일리지로 티켓팅을 할 때가 많았는데 마일리지 티켓팅은 1년 전에 티켓이 열리자마자 미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다 품절이 돼. 내가 만약에 뭐 12월 25일 날 내년 크리스마스 때 마일리지 티켓으로 뉴욕을 가고 싶어. 그럼 그 전해년도 12월 25일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열릴 때까지 클릭. 왜냐하면 티켓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진짜 요즘은 더 어려워졌어요. 마일리지로 티켓팅을 하기가. 내가 마일리지가 있다는데 왜 내 마일리지 쓰지 못해? 약간 이런 느낌? 좀 미리미리 티켓팅을 해놓으면 좋더라. 그리고 이렇게 티켓팅을 좀 미리 해놓으면 하다못해 몇 개월에 한 번씩 조금 있으면 6개월 후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조금 일을 할 때 좀 살짝 텐션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6개월에 있으면 내가 비키니를 입고 푸켓에서 수영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러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멘탈 잡을 때 도움이 되더라. 미리 해놓는 거에 또 장점이 있더라고. 근데 또 그런가 하면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일본 가서 우동이나 먹고 올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해외여행도 없지는 않아요. 그것도 괜찮지.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 자체는 특히 이제 장거리나 이런 노선을 갈 때는 미리 해놓는 게 좋더라. 혼자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친구도 많이 없고 그리고 스케줄을 맞추다 보면 결국에 내가 못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나 혼자 가지? 하고서 갔는데 좋은 거예요. 혼자 다니면 장점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어. 보통 상대방이랑 같이 누구랑 가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반반씩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혼자 가면 원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여행을 하려면 괜찮더라, 혼자도. 사복 중에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 추천. 예전에는 주로 명품 브랜드에서 옷을 구매를 했었는데 아무리 비싼 옷을 사서 입더라도 나 같은 경우는 내 몸의 체형이 다른 사람하고 현재까지는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그 옷의 가치를 내 몸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명품 브랜드보다는 내 몸에 잘 맞으면 입는데 브랜드 옷 중에서는 돌체인가바나 약간 살짝 그래도 몸에 라인이 드러나거나 살짝 부각시켜줄 수 있는 스타일, 자크미스 이런 거 여름 재질인데 잘 어울리거나 몸매가 조금 이렇게 굴곡이 있어도 잘 입을 수 있는 브랜드들.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는 파페치 많이 사고요. 그리고 리볼브라고 수입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어울리는 옷들이 조금 많아서 거기서 쇼핑을 좀 하고, 티셔츠 같은 거 구매할 때 그냥 여름 시즌에 그럴 때는 이제 국내 쇼핑몰에서 입기도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많은 옷들을 우리 자사에서 만든 옷을 많이 입기도 해요. 솔직히 내가 입는 것 중에서 한 50%에서 60%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 만든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편하고 내가 입고 싶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옷이다 보니까. 이지 같은 브랜드도 잘 맞아서 예전에 시즌 드레스도 많이 구매해서 입었었고, 알렉산더 왕 이런 것들 저한테 조금 사이즈가 맞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좋아하는 컨텐츠, 뭐 드라마, 영화, 애니, 소설들. 저는 모든 컨텐츠를 다 좋아하는데, 드라마 재밌는 거 보고 제일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미국 시트콤, 뭐 모던 패밀리, 빅뱅 이론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요. 두 가지 드라마는 제 최애 드라마라서 여행 가면 무조건 그거 계속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행기에서 밥 먹을 때 뭐든지 다 그냥 계속 자기 전에 한 5번, 6번 본 것 같아요. 전 시즌 다 정주행으로. 저는 새로운 거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보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뭐 다 외울 때까지 보는 것 같아.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막 1, 2, 2, 3위 이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저는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영화를 요새 안 본 지 좀 오래되는데, 마블 당연히 좋아하고, 마블 시리즈는 바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에 마블 영화 보고 와가지고 일할 정도로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디즈니 플러스 구독을 끊지 않고 있어요. 만화, 소설 다 좋아해요. 저는 장르도 가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좋아해요. 제일 행복한 순간, 삶의 낙이 있다면? 삶의 낙, 이거는 이제 또 매번 인생의 페이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요즘은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주말. 저는 일 시간에 제 캘린더가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제 인생의 그냥 패턴이었거든요. 오늘은 뭘 해야 되고, 오늘은 뭘 해야 돼. 내일은 내일에 할 일이 항상 계획표처럼 잡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계획표가 있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 보니까, 그 계획표가 공란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날이 제일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달력을 보는데 달력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날은 온전히 하루 내 마음대로 계획 없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주말의 일상이 그냥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제일 행복해. 누군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일 거야. 예를 들어서 평소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행복하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결핍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평일에 너무 바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공백이 행복한 거거든. 근데 아예 일주일이 널널하고 할 일이 없어 봐. 그러면 그 공백이 과연 행복할까? 그게 그냥 일상이거든요. 모든 게 너무 다 풍족하면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풍족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이란 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일부분의 불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힘듦이 있어야지 또 행복도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강아지 산책할 때, 키울 때 힘든 점. 일단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는 강아지가 대형견 2마리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일단 먹는데 진짜 많이 들어. 그리고 병원 가게 되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서울 도심에서 대형견 기르기가 솔직히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뛰어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없다? 우린 대부분 아파트 공동생활을 하니까 저녁마다 얘네를 데리고 나가서 막 2시간씩 산책시킨다? 이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는 내 모든 거를 갈아 넣어야 돼. 그 시간이 사실 나를 위한 자기 개발의 기회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강아지, 대형견 뭐 이런 애들을 키우는 거 솔직히 저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산책을 시켜야 한다는 그 부담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굉장히 큰 책임감을 요한다고 생각해요. 한 번 오면은 10몇 년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뭐 육아하고 이럴 때 내가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애기가 알러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알레르기들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내 몸이 조금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끔 푸딩이가 나한테 뽀뽀하면 막 부어올라요. 엄청 간지럽고, 털에도 이렇게 막 간지럽고 오돌도돌 돋아오르기도 하고. 내가 알레르기 생긴다고 해서 강아지 안 기를 수가 없는 거야, 기르던 애를. 그래서 그 정도 각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강아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실 사람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얘한테 얼마나 할애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애를 낳기 싫어서 개를 기르겠다, 요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강아지 또한 견주에 엄청 많은 희생이 필요하더라. 강아지 혼자 냅두고 여행 다니고 밖에 나가고 그러면 걔가 결국에 집에서 사고 치거든요. 지
짚고 물건 망가뜨리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부딪히고 내가 얘를 기르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나는 푸딩이 기르고 3년 동안 내가 엄청 희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푸딩이가 많이 안정되고 지금은 사고 하나도 안 치잖아. 그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집에 혼자 두질 않았어. 항상 같이 있었어. 항상 사람이 보고 있었어. 왜냐면 어떤 거에도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초반에는 보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덕분에 푸딩이는 우리 집에 아무리 비싼 뭐가 있어도 절대 망가뜨리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뭐 망가뜨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거의 3년이란 시간을 저녁 없이 살았어. 걔하고만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뭔가 각오가 있어야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20대 때 JJ님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5가지. 일단 첫 번째 잘했다고 생각한 거, 우리가 인생에 되게 많은 선택의 기로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기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출생, 내가 태어난 거. 부모는 로또잖아, 운이잖아. 그냥 하나의 되게 큰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에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거. 저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가 결혼, 내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느냐. 하나는 이제 출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로서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20대 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직업의 선택이죠.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내가 경영학과를 나와서 원래는 취업을 했었어야 돼. 그때 방심한 줄 내가 4년제 경영학과 나와서 갑자기 트레이너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집안 분위기가 어땠냐면,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트레이너?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 가르쳐주는 그 직원들? 약간 요런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해? 네가?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막 난리가 났었지. 근데 이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반대를 해도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하고 제 직업을 선택했던 게 저는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직업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잘 선택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선택이 너무 잘했던 거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두 번째는 내가 대학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거.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우리 학교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였어. 그러니까 시험 기간 전부터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학과 공부만. 심지어 교양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만 했으면 나는 운동도 안 했을 거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상 구경도 안 했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했어요. 엄청 많은 경험을 했어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거의 하루에 한 번 헬스장 갔던 것 같아. 맨날 헬스 잡지도 구경하고, 그런가 하면 데이트 나가서 남자친구랑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그때 제가 블로그 하는 그 사진 기술 같은 것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게임도 하고, 되게 각종 콘텐츠도 많이 보고, 글도 쓰고. 성적이 안 나와서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이라는 거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 그거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 20대 때 했던 다양한 경험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만약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력서 준비해서 내가 맞는 데다가 점수 맞춰서 그냥 회사원이 되는 게 그냥 나의 길인 건가? 라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살았을 것 같아. 그런가 하면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찍 저축 시작한 거. 20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자치고는 늦게 경제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쯤? 그때 이제 첫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 월급을 받을 때 저는 바로 적금에 가입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억지로 저축을 한 거지. 그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장담하건대 그때 벌었던 돈은 지금 제 수중에 1원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강제적으로나마 저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이 수중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돈들이 과연 가치 있는 데 쓰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썼던 소비 내역들 자체는 물론 그중에 굉장히 내가 잘 쓴 파트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대다수가 아직 내가 소비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도 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연습하는 시기였다 보니까 별로 가치 있는 소비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강제저축을 많이 한 게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했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9에 30 되는 날 밤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40이 되는 저한테. 제가 이제 40 되면은 편지를 열어볼 거거든요. 저 너무 궁금하고 빨리 열어보고 싶은데, 그냥 이거는 좀 약간 재미긴 하고 10년 분기로 한 번씩 약간 이런 이벤트이기도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쓰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이벤트일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에너지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10년 전에 나한테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의 트릭으로, 재미 요소로 삼아서 갖고 있습니다. 30대 때 꼭 해봐야 될 거 한 가지. 아까랑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나도 30대 지금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내가 39이 됐었어야 되는 거더라고.
이 나이가 만 뒤로 가는 나이로. 바람에 제가 만 나이가 37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들이 30 될 때 되게 우울하다고 하잖아요. 되게 뭐 싱숭생숭하고 나 내일부터 30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싫다고 하거든요. 저때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30이 될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진짜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정해진 교과 과목 공부하고 시험 보면은 다 이게 땡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이 딱 나왔는데 너무 선택지도 많고 너무 자유도가 갑자기 주어지니까 저 되게 헷갈렸어요.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내 인생을 계획해주지 않더라고. 내가 어디다가 이제 중점을 둘 건가를 찾는데 저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에는 일단 모든 걸 다 다양하게 경험한 다음에 내가 어느 쪽 파트에 구멍을 팔 건가 한 우물을 파긴 파야 되잖아. 그 우물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30대부터는 이미 내 노선은 정해진 거야. 통상적으로 라이프 주기에서 봤을 때 30대라고 하는 그 10년 동안은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혀서 가야 할 길도 보이고 내 앞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뚫려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밟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저는 이 30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대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일. 그래서 30대 때는 무조건 올인해서 내 커리어, 내 일, 여기에 저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10년이 내 인생에서 앞으로의 그 모든 인생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인생 별거 없다. 그냥 10년만 일하면 앞으로가 행복하다. 그 10년 동안만 열심히 살면 솔직히 그 다음부터는 저는 꿀 빨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인생에서 꿀을 못 빠는 이유는 내 30대 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꿀을 못 빠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그러잖아. 한 40대부터는 조금 편해져요. 쉴 수 있어요. 워라밸도 챙길 수 있고 우리가 슬슬 놀면서도 해도 이미 자리가 잡혀서 입지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서 내 몸으로 굴리지 않아도 내가 내 지식을 나눠주시면서 아마 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분분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온 와중에 20대 때 후회하는 게 있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후회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후회를 하는 이유는 뭔가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고 아 그때 이랬을 걸 이라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후회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뒤를 돌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뒤를 바라볼 때는 딱 하나야. 미성숙했던 부분, 내 과거의 단점이나 내가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끔 곱씹을 때 있어요. 그건 후회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후회를 하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지은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빡세게 살아라. 안 죽어. 더 달려. 무조건 건물 사. 학창 시절 최고의 일탈. 2002년 월드컵 때 나라가 난리였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학원 끝나고 엄마들이 호프집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글로 오라 그래서 나랑 내 친구들이랑 같이 엄마를 만나러 갔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우리나라가 이겼어. 아주 막 난리가 났어. 나라가 뒤집어졌지.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 기분이다. 너희도 맥주 사 마셔. 하면서 또 엄마가 맥주를 사주셨어요. 고등학생한테. 제가 그 전까지 술, 담배를 아예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호기심 자체가 또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주고 알아서 마셔! 그리고 엄마는 엄마들끼리 또 놀러 갔어. 학생들끼리 그 술을 이렇게 서들고선 가가지고 어디서 마셔? 우리 어디서 이거 마시지? 완전 범생이들 있잖아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안주도 없었어. 새우깡밖에 없었어. 우리 엄마는 왜 안주를 새우깡밖에 안 사준 거지? 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지만 술에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술을 마시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못 찾고 막 다음날 아침에 숙취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제가 느꼈어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는 절대 앞으로 술을 다시는 안 마신다고. 제가 그 이후로 대학교 갈 때까지 술 입에도 안 댔어요. 되게 좋은 교육 방법인가?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부러 심어준 건가? 그리고 엄마가 그날 아침에 저한테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래서 해장을 하고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온 몸에서 술 냄새가 막 풀풀 풍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양호실에 갔어요. 양호 선생님께서 어이구 어젯밤 거하게 마셨네? 그러면서 술 깨는 약을 주셔서 그거 먹고 양호실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는데 어머니의 교육법이 있으셨나요? 우리 엄마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율에 맡겼어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엄마 같은 경우엔 저를 하나도 챙기지 않았거든요. 내 학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엄마는 내가 마지막에 원서 쓸 때도 원서에 대한 개념도 잘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 책가방은 내가 쌌고 알림장도 내가 체크했고 나는 다음날 혼나기 싫으니까 안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다 챙겼거든요.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저희 엄마는 시험 기간인 것도 제가 얘기해서 알아요. 애가 언제가 시험 기간이고 언제가 시험인지도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준비해야 돼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시험이 한 달 남았으면 내가 교과 과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는 중학교 때 과목이 14개인가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 스케줄을 짜야 되잖아. 그건 온전히 내 몫인 거야. 안 그러면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올 거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싫으니까 내가 공부를 알아서 해야 되겠지. 저는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짜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그게 되게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된 것 같고. 여대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크게 없어요. 그게 내가 여대가 좋아서 여대 간 건 아니야. 사실 여고를 나와서 그런지 여대에서 불편한 거는 크게 없었어요. 터치를 크게 하진 않았어.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 플레이 하시고 또 모여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하시고. 다만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너무들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출석을 100%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이야. 남녀공학은 전출만 하면 그래도 B상은 받는다는데 우리는 전출하고 과제를 다 내도 C프를 받는 이런 경쟁에 있다 보니까 학점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았죠. 혹시 헬스 업계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뭘 하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진로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스 쪽이 있었고 하나는 음식 쪽이 있었어요. 의외로. 근데 제가 그때 블로그를 했을 때 실제로 음식 쪽이 되게 컸었어요. 다이어트 식단 쪽. 그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때 당시 제가 음식 쪽을 선택했으면 지금은 아마 뭐 요리 관련된 유튜브, 브이로그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끝은 유튜버네요. 비슷한 폼일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제대로 자격증을 따서 요리 쪽 컨텐츠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쪽을 선택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내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 자체도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리를 시작한 거였지 요리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아니야 나는 운동이 더 좋아. 운동이 더 재밌어 라고 해서 이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혹시 직원을 뽑을 때 기준이 있다면? 쉽지 않은데 내가 면접을 꽤 많이 봤지만 저는 뭐 대학교 뭐 학점 이런 거는 안 보는 편이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은 포트폴리오.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는 필드에서 거의 소용이 없어요. 뭘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입을 뽑아도 포트폴리오를 봐요. 어떤 센스를 가지고 있느냐. 신입 같은 경우에, 경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업무들을 담당해 왔느냐,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많이 보고 나머지 면접에서 보는 거는 이제 성향. 이 사람이 나랑 일을 할 수 있는 성향인가? 우리 조직 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정도? 성향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면은 대표님이랑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건 지내봐야지 아는 것 맞아. 같아요. 제가 막 면접 볼 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저 면접 볼 때도 되게 뭔가 담백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 일하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미사여구가 없어요. 일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랑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차갑거나 제가 무섭거나 엄청 딱딱한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되게 많이 소통을 할 수는 있는 스타일이 열려 있어요. 저는 무조건 모든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대표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주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사여구가 많은 사람들을 저는 되게 주의해요. 왜냐하면 미사여구가 많은 거는 그만큼 또 그 사람이 안 좋았을 때 또 그 감정 표현 또한 굉장히 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분명히 이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 자체가 굉장히 플레인하다 보니까 미사여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기분이 안 좋거나 진짜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어 직원이. 나를 열받게 했어.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또 오래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감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그 폭 자체가 고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대표가 기복이 크면 결국에 밑에 사람들이 많이 휘둘리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고 제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도 많이 노력했고 원래 성향도 그렇기도 하고 항상 저도 그 평정심이 잘 유지되는 건 아니라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죠.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낱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친구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부터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꽤 있었는데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아지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뒷말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트레이너 풀에도 있고 건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 대한 소문이 그냥 이상하게 막 나기도 하더라고. SNS 보니까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얘 스폰 있는 거 아니야? 언니 저 사람 스폰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구설수 자체가 있는 거를 보고선 애초에 사람하고 접점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처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아를 말해도 어로 알아들을 수 있고 어로 알아들은 사람이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여라고 말을 하면 완전 다른 소문이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에 사람 입에서 입으로 자리에서 자리로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자리를 만들지 말자. 문제가 생길 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지 말자.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놓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싫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할 때 대처법. 일단 첫 번째는 대인관계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계라면 예를 들어 친구야. 근데 내가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선을 넘는 거지. 근데 그럴 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묶여 있어서 조금 그런 말 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성격일 수도 있잖아. 솔직히 나도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나쁜 말 하기 싫거든요. 그럼 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맨날 일을 해야 하는 같은 파트너다.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힘들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이야기의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3인칭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뭔가 상처를 받거나 대치하지 않도록 살짝 나를 이렇게 유리시켜서 그 사람과 일을 할 때 나를 약간 떼어놓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데미지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하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거리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로 그래서 말을 안 놔요. 절대 아무리 6년, 7년 일한 저보다 심지어 나이도 어리신 아시는 대표님이 있는데 전 아직도 그분한테 대표님이라고 하고 상호 존댓말 써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 대표도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도 적당한 거리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관계에서 절대 같이 식사하지 않고요. 절대 같이 저녁에 만나지 않아요. 사적으로. 물론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친한 사람 챙겨주고 싶잖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훌륭해져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면 굳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친분으로서 기대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들을 조금 주셨는데 사실 이게 두 번째 레코드라 첫 번째 내용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거를 즉흥적으로 말하다 보니 아쉽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질문이 많았는데요. 결혼 앞으로 계획 뭐 이런 거여가지고 두 번째 파트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또 컨텐츠로 만들 테니까 그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 안녕.